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9%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7% 상승하면서 오늘 양증시 크게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480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겪다가 좀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700포인트 돌파해서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700억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가 650억을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는 양매수 진행되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5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50억 매도하면서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닥 라인을 이제 낮춰가면서 하락을 하던 추세가 조금 이제 위로 들리는 양봉 두 개로 좀 이제 반전을 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21선은 돌파를 했지만 61선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61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1월 8일에는 미국의 FOMC에 대한 의사가 결정이 되고요. 1월 이제 그 다음 날은 일본에 대한 금리 정책이 대충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1월 후반에 있을 미국의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과 그다음에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 여부가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박스권 내에서의 반등이었지 그게 추세 전환을 위한 엄청난 상승이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그래도 코스피에서 유입이 되었습니다. 2,800억 이후에 3,700억을 매수하면서 6,500억을 매수했고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던 이력이 사실 11월 달까지도 없었거든요. 상당히 지금 이례적으로 새해 들어서 저점 매수에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워낙 많은 물량을 뱉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일단 이번 달은 연말까지, 월 말까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650억 매수했는데요. 금융 투자가 300억 매도했고 연기금 투자가 390억 매수. 그래서 사실 크게 매수 매도가 활발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계속 들어와 주는지 혹은 잠깐 들어왔다가 또 차익 실현하면서 빠져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가 껴있는 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 투자자가 기계적인 매수를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은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매도를 했고요. 그래도 N자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오히려 이제 61선까지도 돌파를 좀 했고요.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크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오에 대한 테마와 그 다음에 진단키트에 대한 테마가 좀 힘을 많이 받았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이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코스닥이 좀 상승 견인을 할 때 주요하게 좀 올라가던 종목들이 다시 힘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탄력을 좀 받았는데요. 이것 또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서 빠져나갔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금융 투자 매도했고요. 사실 크게 매수한 수급 없기 때문에 코스닥도 뭔가 견고하게 매수를 이어가면서 모아가는 수급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은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니케이가 1.5% 오늘 빠지면서 오히려 니케이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위 종합은 보합 수준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가별로 좀 각각 다른 움직임을 좀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졌거든요. 1466원, 6.5원. 그래서 5원 정도 지금 떨어져서 진행 중인데요.
다행히도 이제 고점을 찍고 뭐 크게 더 올라가지 않는 채로 이렇게 서서히 좀 떨어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직도 21선에 대한 갭을 메워주지도 못한 채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상승 이후에 며칠 이제 싹 떨어지는 척 하면서도 다시 떨어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좀 꺾인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환율이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우리나라 환율이 좀 굉장히 높은 추세에 있다는 것은 달러뿐만이 아니라 위안화, 뭐 유로, 일본 엔화까지 다 보면 전체적인 추세가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요한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원화가 약세를 띠고 있고, 그리고 강달러에 대한 추세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 달러에 대한 하락세가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 달러가 강세를 띠는 와중에 제가 주목해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외환 보유고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상치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상승으로 좀 견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4,150억 달러에서 4,150억 달러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었고, 한 20억 달러 정도가 증가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 달러에 대한 방어를 하긴 했지만 달러에 대한 수입이 조금 많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좀 유지되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펀더멘털이 생각만큼 그렇게 약하진 않구나 라는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연말에 대한 이 달러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이전 연말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보시면 23년 그죠? 11월부터 24년 1월까지는 이 달러에 대한 보유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3년도, 24년도 사이를 보시면,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4,120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로 거의 이제 80억 달러가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월에서도 사실 이제 이 외환 보유고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확실히 외환 보유고에 대한 상승세가 이 연말에 대한 그런 임팩트가 없기는 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외환이 좀 이제 이 방어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강달러가 쉽게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달러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 한번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이 정부 관리자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달러 보유고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치고, 그럼 이제 미국에 대한 이 움직임들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선물 지표를 보시면 미국 증시는 여전히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달러도 강하고 지표도 좋고 주식도 올라가고, 미국은 정말 이제 세상의 이 자본을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지금 미국이 유리한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환은 뭐 지금도 지금 조금 떨어져서 1464원까지 환율이 좀 밀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 환율이 밀렸지만 미국의 달러 지표가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한 달치로 보시면 그래도 108.9 이상에서 조금 108.3까지 그래도 달러 지표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 달러 지표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꺾일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이유가 이 강달러에 대한 이유에 분명히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달러가 일단 도래한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에 대한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이제 한국도 그렇고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금리에 대한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죠. 당연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하느냐? 물가에 대한 안정을 명분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방법이다. 그죠? 경기가 활성화되면 안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의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다라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국가들, 뭐 유럽 국가들과 뭐 그런 브라질이라든지 우리나라 혹은 뭐 다른 국가들 보면 이 고금리, 미국의 고금리에 의해서 계속 이 금리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니까 이 신흥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 미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미국에 대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자금들이 국채를 매입하는 이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이제 이 신흥국들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겠죠.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의 경기가 침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지금 FOMC에서 발표하고 최근에 뭐 계속 물가 지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이 발표되었을 때 과연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 211K입니다. 25년 1월에 211K로 예상치보다 적게 나왔고요. 사실상 24년 10월부터 해서 지금 이 그래프 안쪽만 보더라도 가장 최저치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24년 지금 5월부터 해도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210일까지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24년 5월 이때 첫 주에 나왔었고요. 그 뒤로는 211K보다 높았는데 확실히 지금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다는 것은 고용지표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의 증시가 또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엔 이번 주에 이제 고용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이 지표가 발표될 겁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온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적고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 그럼 FOMC에 대한 금리 정책은 당연히 강고하게 나갈 겁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조금 뭐 방어 차원에서 계속 인위적으로 좀 눌러지는 그런 환율로 지금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일주치를 보시면 쭉쭉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인위적인 하락보다도 이 미국에 대한 달러 지표가 본격적으로 떨어지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게 나와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줬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건지. 미국의 채권 금리를 보시면 4.6%입니다. 여전히 높고요. 계속 이 채권 금리가 높아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높기 때문에 계속 이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FOMC도 쉽게 지금 기준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 그러는 상황 속에 이런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 두 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원자재 혹은 원유,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은 바로 이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입 물가가 급증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물가에 적용되어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는 좋지 않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금리를 섣불리 내릴 수 없는 또 이상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장 상황이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여러 국가에서 이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또 크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관련 종목들, 진단키트 종목들,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미국도 뭐 지금 전염병 4개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새로운 이제 호흡기 질환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HMPV라고 하고요. 제2의 팬데믹 발생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또 이제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치명적인 이 질병이 발병해서 뭐 또 경기가 완전히 침체되고 얼어붙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저렇게 유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경기에 어느 정도는 침체에 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심리적인 타격이죠. 그리고 제2의 코로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그런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했죠. 이 질병에 대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가 됩니다. 완전히 멈춰버리죠. 그런 상황 속에 금리를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됐죠?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서 다시 금리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를 서서히 이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질병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또 갑작스럽게 물가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려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1월달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좀 관망을 해볼 만하다라는, 좀 이제 그만큼 좀 위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430원 상승해서 2.36% 상승했고요. 18,63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증시 따라서 좀 크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8,670원으로 40원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뭐 증시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그런 모습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3일 정도 상승했고요. 5% 정도, 1,000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부족하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만의 호재로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조금 더 우리가 이 소식을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이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가 이대로 쭉 올라간다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래도 차트 상으로는 21선 돌파하면서 서서히 이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양봉 하나를 크게 만들기 위한 그런 소스 하나가 나온다면 완벽하게 이전에 이 극복하는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증시에 대한 상승으로 다 같이 올라가자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증시는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호재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종목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은.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이 증시에 대한 상승과 종목에 대한 강점과 함께 좀 이 같이 시너지가 나서 더 크게 이제 상승을 예상을 했다면,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범위까지는 저는 그래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우리의 예상치 못한 그런 이제 또 난제를 만나서 또 꺾이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확실한 소식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일별 거래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매도했는데 오늘 조금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41만 주 매수하면서 연기금 투자자가 그래도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일 매수를 해가지고 한 그래도 100만 주 가까이, 100만 주 이상을 지금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이전에 비상계엄 이후에 급격하게 이 매도를 했다가 다시 물량을 회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수급이 하나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금융투자 수급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는 뭐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보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BHI가 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BHI는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수주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이전에 이제 큰 상승 이후에 한번 조정받고 좀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면 다 같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차트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 정도로 좀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도 뭐 사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 대차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체결이 조금 더 많아서 126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뭐 크게 의미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골드만삭스가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35만 주.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골드만삭스로부터 매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JP모간도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뭐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형태가 계속 이어지는지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은 오늘 뭐 당일과 추적 물량 동일하고요. 23.82%로 35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살펴보았고요. 오늘 종목 관련된 소식들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 대한 행보입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지재권 문제를 이제 마무리 지을지 말지,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스인데요. 6일에서 10일 이 방문을 이제 미국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인데 탄핵 정국 이후에 첫 정부 고위급 방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트럼프 관련된 인사를 직접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공화당 쪽을 만난다라고 한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내부의 상황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 속에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묵묵히 일을 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미를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가 관건인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좋은 결과는 체코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 쟁점 사안 마무리를 위한 그런 소스죠. 그래서 이전에 발표했던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원전 수출에 대한 합의 MOU 체결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SMR 관련된 뭐 제조 기술과 같은 그런 것들을 뭐 협력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명을 한 상황인데 이제 본격적인 서명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서명을 한 뒤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분명히 그 수출에 대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재권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렬 가능성은 분명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고 한국이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에 갑자기 인수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전에 뭐 산업부 장관이 부분 인수해서 뭐 그렇게 이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인수를 뭐 당장 하겠다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요. 가능성이 없다. 그럼 UAE 사례처럼 일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결국에는 기자재의 일부를 주고 혹은 이제 로열티 금액을 주고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먹거리가 조금 이제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상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웨스팅하우스와 좀 협력하는 분야가 넓고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한국과 그런 협력을 한다는 차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더 큰 이 소스를 물량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이유는 다른 산업 분야 협력도 있지만 체코 원전 본계약을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주의 최대 걸림돌인 웨이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일까지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나간 것 같고요. 7, 8, 9, 10 금요일까지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증권에서 이제 미국 청정 수소 지원에 대한 정책 수혜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소식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드디어 이제 청정 수소에 대한 생산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LNG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액화 천연가스로부터 이 수소를 채취하는 기업들이 좀 타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얼셀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액화 수소로부터 액화 천연가스로부터 이제 수소를 정제하는 그런 블루 수소를 얻는 그런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는 수소에 대한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이용하는 그런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차가 아무래도 연료 비용이 높아졌을 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청정 수소 생산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미국에서부터 발표했다라고 하니 수소에 대한 확대 의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청정 수소 생산 비용을 이제 유럽의 25% 수준으로 낮추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고 수소 생산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산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SMT에너지, 성광밴드, SK가스, 이런 두산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럼 어떤 수소 생산을 지금 미국 정부가 밀어주느냐? 미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에는 최대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천연가스나 원자력 기반 생산 수소에는 조건부 지원을 제공한다. 그래서 녹색 수소 생산은 비용에 따라서 이렇게 키로당 4달러에서 0.9, 1.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떤 또 호재가 있느냐?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소를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블루수소, 그죠? 블루수소는 이 액화천연가스 LNG로부터 뽑아내는 그런 이제 수소를 얘기를 하고요. 일부 탄소가 포함이 된 수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그린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거는 물을 이제 수전에 분해해서 완전히 이제 수소의 농도가 100%, 거의 100%인 그런 수소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실제로 해상풍력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린 수소를 뽑아내는 공정을 개발했고 제주도에서 상업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도와 청정에너지 협력 맞손을 지금 MOU 체결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풍력과 수소, 청정에너지 기술 교류 및 사업 발굴을 통한 산업 육성을 이제 도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해상풍력 단지가 지금 제주도 내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건설한 그죠? 납품한 해상풍력이 많거든요. 이번에도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또 제주도 한동평대 해상풍력인가요? 그쪽에 또 두산에너빌리티 8메가와트급이 설치가 될 텐데요. 이번에 사업에 통과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해상풍력이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전력을 생산했을 때 이게 전기가 낭비가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소를 어디서 생산하죠? 결국에는 물을 통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물이 이제 바다에 깔린 게 이제 물이죠. 그래서 그 바다를 활용해서 이제 수소를 수전의 분해 통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상풍력을 상당히 이제 삼면바다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도 생산을 해서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주 키를 가진 기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아주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수소에 대한 이 발전 속도, 그죠? 수소에 대한 상업화 속도가 조금은 더딘 것은 사실이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한 소스로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장기 사업성에 대해서 정도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당장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연 이런 뭐 당장 큰 수주겠죠. 그래서 LNG 수소라든지 가스터빈이라든지 혹은 뭐 해상풍력 관련된 수주라든지 SMR 관련된 수주,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입니다. 최근에는 이 두 개가 상당히 크게 이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두 개에 대한 불확실성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키 솔루션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들어갔던 이제 베트남 시장이죠. 그 석탄 시장이 크게 들어가서 옛날에 이제 재미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두산중공업 시절에.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또 한 번 이제 석유와 석가스를 이용한 3조 5천억에 대한 그런 규모로 슈퍼 프로젝트를, 또 봉황 3를 승인을 가속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봉황 프로젝트를 주로 진행했던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발전소 관련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좋은 소스가 있을 것 같고요. 베트남에 대한 발전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깔아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에 두산 중공업 시절에 베트남과 많은 신뢰를 쌓아왔고, 그런 시장을 또 개척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봉황3 프로젝트가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이 에너지 인프라 신규 건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커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은 사실인데요. 그게 조금 이제 널찍널찍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넓게 진행이 되면서 기간이 조금 길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불확실한 소식들이 좀 이제 주가를 눌리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면서 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이제 원하던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지재권이 해결이 될지 말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1분기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스를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미국의 SMR 시장도 좀 잘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아무래도 앞서 제가 계속 증시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드리는 것들 꼭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달러가 지금 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가 그래도 최근에 이 달러가 조금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면서 원달러가 단기간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1월 달 한 달은 그 미국에 대한 고용지표, FOMC에 대한 회의록, 일본에 대한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